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서 베트남이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죠.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이 자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사태 이후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했다. 회장이 이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트남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대범합니다. 중국을 기피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적극 받아들이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 기업들을 베트남이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네요. 베트남은 이번 사태의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가 1억에 가깝지만 환자 수는 268명에 불과합니다.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긴 어렵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한 건 사실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처를 분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세계 경제가 멈추자 단점을 고칠 적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한 중부 지역의 경제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결정을 내릴 경우 중국과 가까워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곳에는 1000헥타르 규모의 경제 특구가 이미 승인되었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인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용 공간의 대부분을 글로벌 기업들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고 법인세를 최소 4년 동안 면제한다고 합니다. 15년 우대세율 10%도 적용됩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 일본과 유럽연합의 전략 변화까지 더해져 투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일 정부는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의 동남아 이전을 주문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최근 수년간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도 마스크를 주고받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의존도가 높은 제품과 소재의 생산지를 자국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칭한 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 중국에서 공장을 옮길 경우 비용의 절반에서 3분의 1을 정부가 보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의료 관련 제품이라면 4분의 3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연합 등으로 옮길 경우도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중국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유럽연합 EU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아닌 베트남 등의 분산 투자를 자국 기업들에게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중국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깊어진 것이죠. 결국 유럽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하네요. 앞으로의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번 확진자 증가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을 수정해서 재업로드 했는데요. 지식창고를 미국에서 보시는 애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 토종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 문제화되었던 내용은 삭제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이나 조언을 주시면 이렇게 반영해서 수정하거나 다음 영상에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이탈리아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8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는 포기해야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문제는 바로 일본 다음으로 고령층이 많기 때문인데요.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미국이 있습니다. 현재는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실은 검진을 해보면 몇만 명은 될 거다 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령화가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바로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까다로운 이민 정책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이민이 상당히 어렵게 됐지만 미국은 아직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기에 아직 젊은 국가입니다.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고령층이 문제가 아닌 미국은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미국 의료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영화 시코를 통해서입니다.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사람을 앞에 놓고 이거 붙일래 저거 붙일래 이러고 물어보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이었으면 주먹 날아갈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손가락 2개를 다 붙이려면 엄청난 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에서 출산을 한다고 치면 애 하나 낳는데 무보험일 경우 3천만 원 이상이 청구됩니다. 만약 쌍둥이를 조산해서 제왕절개를 하고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보냈을 경우 청구 비용은 무려 4억에서 10억이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보험이 있다면 몇백만 원의 자기 부담금만 나올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보험이 없다면 바로 파산각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한국처럼 국가주도의 공공의료보험 자체가 없어 대부분이 사설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보험을 들려면 굉장히 높은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무보험자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걸 좀 바꿔보자고 해서 나왔던 게 바로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그리고 대선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자는 공약으로 상당한 입지를 굳히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보험 확대를 반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어떤 식으로든 공공의료 지원을 늘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당장 500억 달러, 즉 하나로 60조 지원에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긴급한 상황을 명분으로 국가의 공적 자금을 쓰겠다는 거죠. 주목할 만한 점은 보건 위기 대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의에도 불구하고 공공보험 확대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꼭 고르지는 않다는 사실인데요. 중산층에게는 불안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의료보험이 공공재가 된다면 세금이 높아질 것이고 그 부담이 바로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부담감이죠. 약 3억 3천만 미국인의 62.6%가 가입한 민간보험은 대부분 기업을 통한 직장보험 형태입니다. 직장보험은 주치의 및 주치의 의뢰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HMO는 반드시 보험사와 계약한 주치의를 찾아가야 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의뢰서를 받아 해당 보험사와 계약한 전문의만 만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PPO는 HMO보다 상위 보험으로 보험사 계약하지 않은 의사와 전문의를 모두 만날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의 혼합형이 있습니다. 각각 공제금, 환자 부담금 등이 천차만별이죠. 이외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2개의 공공보험 혜택을 누립니다. 우선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눠 부담하고 운영은 주정부가 맡는데요. 7,48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자금 조달 및 운영이 모두 연방정부 소관이며 5,980만 명이 속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모두에 가입된 사람은 약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보험이나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국의 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 명에 이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죠. 과거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정도의 극빈층은 아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 심참 이민자 등이 미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보험 지원을 꺼리는 기업들이 늘어나 중산층 미가입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자까지 더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번 사태의 노출이 가장 클 겁니다. 현재도 미국의 사설 의료보험료는 우리 생각보다 엄청 높습니다.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의료 비용은 국가 총생산의 18%인 3조 5,145억 달러, 하나로 약 4,242조 원이고요. 미국인 한 명이 연 1,586달러, 하나로 약 1,280만 원을 지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자면 독일 5,986달러, 프랑스 4,965달러, 일본 4,766달러 등의 약 2배가 넘습니다.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트레버 베드포드 연구원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1월 중순 이미 이 지역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동료들과 넥스트 스트레인이라는 세계 감염병 확산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는 시애틀 지역의 독감 확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를 확산 모델에 적용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시애틀은 현재 1,100여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미국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도 이미 9,484건의 확진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조지타운대 로렌스 고스틴 교수는 많은 확진과 사망자 발생이 이탈리아에만 특정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과부하로 몸살을 앓는 의료 시스템 하에서 실제로 그 병보다 다른 병으로 더 많이 사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는 무보험자가 2,75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속하고 확진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계층이죠. 무보험자가 병원에 입원한다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911 앰뷸런스 타고 검사 몇 개 받고 1박 2일 때리면 의료비만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확진자로 분류되고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 머물게 된다면 몇 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무보험일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0조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진단비는 무료라고 선언했습니다만 미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진료비도 문제지만 각주 병원의 수용 인원을 넘기게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국은 그나마 초기 대응과 진단 키트의 빠른 개발로 현재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드라이브 스루까지 적용시키고 확진자 수용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인들도 이런 미친 의료비에 타일레놀로 연명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의 1위가 바로 의료비로 인한 파산입니다. 이건 제가 2년 전에 이웃집 찰스에서 본 장면인데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암 걸려도 타이레놀, 머리 아파도 타이레놀, 다쳐도 타이레놀. 미국에서 타이레놀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먹는다고 하더군요. 이 양반이 그래도 미국에서 중상류층 정도에 속하는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는데요. 이에 비해 한국은 공공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사설보험이 커버하는 정도로 훌륭한 편이죠. 하지만 한국도 예전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의료 민영화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했는데 의료 민영화하면 미국처럼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제도이고요. 특히 한미 FTA 이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불안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제주도에는 중국 자본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오려 했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중국, 다시 말해서 국민의료보험에 당연 지정제가 아닌 민간보험사와 계약한 병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죠. 이 허가제도가 한국 의료보험 민영화의 포석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현재 6군데인 경제자유구역을 점점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지연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3개월 내 개원이라는 한시적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중국이 어렵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중국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까지 버티질 못한 것 같고요.
아마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시간이 지나면 또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말이죠. 왜냐하면 정치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자를 위한 거죠. 이건 좌파나 우파 매한가지이고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국회에서 여야 나눠서 싸움박질하고 끝나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점심 먹으러 가는 게 이 바닥입니다. 그러니 너무 정치 프레임에 갇혀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상 의료 민영화 문제는 끊임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의료 민영화 시스템이 불러온 현재 문제가 앞으로의 사태를 어떻게 커버할지 저는 불안해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0조 때려박아도 통제를 벗어난 확진자 수 증가세가 나온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할 패닉이 올